사실 이번 문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4교시였어요. 4교시. 어려웠어요. 네. 자, 첫 번째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하고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보 비교하는 거예요. 지락보. 지락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제 할 거냐. 사실 이제 중성점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이건 Y 결선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비접지는 델타 결선 하자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Y 결선 중에 직접 접지 있고 저항 접지 있고 뭐 한 거죠. 네. 그래서 우선 이제 큰 틀을 딱 봤을 때 접지 계통에 따라서 보호 방식은 직접 접지는 잔류회로, 그리고 3차 영상 분로회로, 그리고 중성점 별리기 NCT 방법 뭐 있잖아요. 그 저항 접지는 뭐 CTB가 300대 5 이하일 경우에는 잔류회로나 NCT 방법, 그리고 CTB 클 때 300대 5 초과할 때는 그 3차 영상 분로회로 방식. 그리고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전압 검출할 거냐, 영상 전류 검출할 거냐, 아니면 영상 전압 전류를 다 검출할 거냐 이거죠. 근데 그 왜 300대 5냐면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CTB가 300대 5라면 Y결선 잔류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딱 정해졌잖아요. 뭐 얘는 뭐 그냥 이따 치고 이 CTB가 300대 5잖아요. 300대 5. 다시 하면 60이잖아요. 60이요. 근데 300대 5를 초과하게 되면 이 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500대 5로 계산하면 얘가 100이 되잖아요. 100. 얘가 100이 되면 얘는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얘가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내려갈 거라고요. 근데 3차 영상 분로회로는 CTB 곱하기 3에다가 이거예요. 이 3이 뭐냐면 3상 중에 한 상만 이쪽으로 보내고 두 상은, 그러니까 한 상을 OCGR로 보내고 두 상은 OCR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전류를 분류시켜라 한다는 거죠. 이건 일본에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CTB는 1차와 3차의 건선비예요. 근데 3차 영상 분로혈의 CT는 1차가 100, 3차가 5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CT 1, 2차 관계없이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보세요. 얘가 만약에 300대 5다. 그럼 얘를 300도 가정하게 되면 20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이게 60대잖아요. 그럼 같다라는 거죠. 근데 500대 5가 되더라도 얘는 1차, 3차 건선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바뀌지 않아요. 이거에 따라서 그냥 변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도형 같은 경우에는 OCGR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CTB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선택할 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3차 영상 분로회로를 써라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유도형이나 디지털 같은 경우는요, 선택할 수 있는 탭이 되게 많아요. 작은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안 맞는 얘기. 그게 안 맞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300대 5로 가정해요. 300대 5. CTB가 300대 5면 변리비가 60이잖아요. 60. 근데 이때 나와 있는 검출 전류가 만약에 0.5A 있다. 네?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CTB가 600대 5야. 그러면 이거 120이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검출할 수 있는 전류가 더 작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얘는 0.25A야. OCGR 선택할 수 있는 탭이 과거에는 0.4
뭐 0.6, 0.8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얘가 나오게 되면 설정할 탭이 없잖아요. 예. 아, 근데 지금은 0.01, 0.05, 0.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첩이 다 있잖아요. 이제.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CTV가 300대 5까지는 Y결선 잔류회를 써라. 그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예, 500대 5라도 500도라도 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도용 나온 거나 디지털 나오는 거는 설정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위한 거니까 자, Y결선 잔류회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3차 영상 분노회로 세상에 흐르는 영상 전류 중에 한 상만 OCGR로 보내고 두 상은 유료 보내는 거예요. 주로 이제 고조항 접지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일본에서 고조항 접지 방식에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성점 변류기 NCT 방법. NCT가 보통 100대 5짜리 CT 걸어서 하잖아요. 중성점에 귀환하는 전류 측정하는 거. 유일하게 지락 전류를 귀로시키는 데가 딱 이종 접지선이거든요. 중성점 접지선. 그 저항 접지 같은 경우 있고요.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전압, 그 GPT하고 그 OVGR 해서 그 영상 전압이 190V 완전 지락일 때 190V니까 보통 이제 OVGR 해놓으면 한 뭐 100V, 110V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영상 전류. 이 영상 전류는 뭐냐면 이제 JCT하고 그 방향 지락 계정기 DGR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사실. 영상 전압, 영상 전류 검출 방식. 그 SGR. 그러니까 GPT, JCT, OVGR 포함해서 이제 그 영상 전압과 전류를 감출해서 유일하게 얘가 이제 전력형 계정기라고 하잖아요. 전류, 전압을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교재에 이제 37도에서 위상각 37도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한다 하는데 이 37도는 유도용 계정기 얘기하는 거고요. 디지털 계정기는 위상각이 50도예요. 그냥 참고로 하세요. 그 페로도에서 SGR이 67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64는 너무 빠진 것 같은데 페로도에. 64가 6색이 뭐죠? 페로도에 저기 CL을 그 다음에 64 계정이 하나 더 있고 SGR이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흐르는 거예요. 네, 이거 자세히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 접지와 비접지 관계는 이렇게 지락 전류를 검출해서 보호한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작성을 하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또 설계 감리 얘기 나왔어요. 이게. 교수님, 일본 문제에 관련해서 네. 관련된 규칙이나 규정 이건 없는데. 이게 무슨 기준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설계 감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리원이 설계 검토를 할 때 확인해야 될 사항과 설계 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설계 도서의 해석 우선순위. 설계 도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할 거냐. 또 우선순위가 빠른 거일수록 결정권이 더 많은 거죠.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 제10조에 보면 감리원이 설계 검토 및 확인해야 될 사항이 쭉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설계 도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은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뭐 공사 방법 등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들. 그 자재에 대한 성능 규격, 뭐 환경 관리 등등에 대한 게 있고요. 네, 그만큼 그 이외에 업무 수행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설계 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가장 많이 어떤 논란이 생겼어. 그러면 가장 먼저 선택을 할 게 뭐냐?
특히 시방서예요.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가라는 거죠. 발주자가 원하는. 뭐 지중이 있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라. 그게 설계도면.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시방서, 내역서, 시공도면, 그리고 관련 법령의 유권 해석, 그리고 이제 감리자의 지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설계 도서 해석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조금 난이도가 있다. 자, 네. 좀 시각을 왜 출제자들이 자꾸 그 정기안전 기술사가 하지 않는 설계 감리 이런 거를 자꾸 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 지금 시공감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부여했으니 이제 정기안전 기술사도 그런 쪽 영역으로 조금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포함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답안이 좋더라. 그럼 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거 부정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걸 내니까 전혀 이상한 얘기 나오고 다 문제를 버려버리네. 그럼 아예 안 돼. 그럼 시공감리나 해야지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긴 좋아요. 지금 이제 안전에 건 내용이 조금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감리 영역으로서는 전기안전기술사가 가장 넓어요. 근데 단지 거기에 이제 설계 관련된 부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기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기술사가 아닌데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전기기술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영역을 좀 이렇게 좀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전기안전관리법도 시행되고 하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거지. 계속 범위를 넓혀주니까. 자, 이게 사실은 여기서 정말 우리가 용어의 정의도 중요하고 해석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자, K팩터 적용 변압기에 대한 설명하고 와리선이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 PU법, 퍼 유니터라고 유명해졌어요. 퍼 유니터. 자, PU법으로 해서 13, K팩터가 25라고 했어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이거요. 이 경우에 여유율을 구하시오. 감소율이라고 했으면 얘기 틀어지는데 여유율. 이게 지금 그럼 여유율의 정의도 알아야 되고. 일단 K팩터에 대한 변압기는 우리가 여기에 이 코드에 나와 있어요. K팩터 우리가 막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남의 나라 걸 갖다가 그냥 한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고조파 전류가 변압기에 그 가열, 그러니까 변압기 가열에 미치는 가중치예요. 그러니까 고조파가 변압기 가열에 미치는 가중치. 그러니까 결국 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K팩터는. 그래서 고조파를 많이 함유한 부하전류가 주로 변압기의 와류소를 증가시켜서 온도 상승을 초래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고조파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고려한 변압기가 K팩터 변압기라고 했어요. K팩터는 단상하고 삼상 중에 이거를 전체 포함해서 이렇게 봐야겠다. 삼상의 비선형, 선형, 단상의
선형. 비선형. 이거 계산하는 거 쉬워요. 우리가 이제 1, 7, 13, 20, 30으로 했잖아요. 보통 K 팩터가. 1 같은 게 뭐겠어요? 선형 100%예요, 100%. 7 같은 경우는 삼상의 50%, 50%예요. 13은 비선형이 100%. 20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 비선형이 50이에요. 30은 단상 비선형이 다 100%. 이게 이제 K 팩터 변압기 수치잖아요.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죠. 자, 이 와리선하고 K 팩터 값을 줬어요. 여유를 구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막 여기저기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삼상 T HDF 계산은 이렇게 이거 포함 보셨죠? 이렇게 와리선에다가 뭐 와리선 곱하기 K 팩터 이렇게 해서 이 값이 일반적으로 다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소율 해놓고 0.6이다. 그럼 얘 60%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크네. 좀 작게 할까? 0. 저게 0.2가 나왔어. 그럼 20%야. 감소율. 그러니까 원래 내가 변압기 1000kg짜리라고 하면 감소율이 0.2니까 감소가 200만 되나 보다. 이렇게 보는 데가 있고 정반대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소율이 아니라 개수기 때문에 1000 곱하기 0.2 나온 거에서 200. 얘는 감소라고 봤는데 얘는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정반대예요. 지금 나온 값은. 그렇죠? 막 혼동되시죠 이거. 밑에가 실제로 설계에 사용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감소율을 하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요 용량 감소 계수 THDF는 K 팩터하고 반비례 관계예요. K 팩터가 크면 클수록 고주파 영향이 많기 때문에 얘가 크면 클수록 얘는 적어져요. 그럼 얘가 크다는 얘기는 고주파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실 사용하는 건 떨어져요.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용량 감소 계수는 사실 여기서 와리손하고 K 팩터 값이 좀 커요. 주어진 값이. 그래서 계산하면 0.207, 20.7, 그러니까 개수기 때문에 0.207이 나와요. 그러면 일반적인 1000kg짜리 변압기에 K 팩터 막 이 조건을 적용했다 그러면 되면 207 이게 최대 사용 용량이에요. 그 변압기에. 요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는 근데 이 출제하시는 분이 진짜 그 의도로 출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유라고 했으니까 여유율은 이거예요. 용어 정의가. 원래 필요한 양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백분율을 여유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약에 1000kg짜리 변압기, 그러니까 예를 든 거죠. 그래서 1000kg짜리 변압기를 갖고 다 쓰려면 과연 그럼 이 조건을 갖고 이 변압기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1000 이거로 일단 특정한 x a라 할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1000을 쓰려면 1000 변압기에다가 1000을 쓰려면 그러면 이 정도에 대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 원래 이 정도 변압기 얘 값이 a가 얼마겠어요? a는 이거예요. 이러면 이 정도 나와요. 이 값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이 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 변압기의 여유율은 얼마냐면 용량 준 게 아니니까 결국 뭐냐면 여유율은 1 나누기 0.207이에요. 그럼 이 값이 뭐냐면 4.83.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4.83의 여유율이 아니라 여유율은 3.83. 결국 3.830%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실 용량은 1 플러스 여유율. 네. 그러니까 1 플러스 3.83을 해야 4.83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여유율은 제가 봤을 때는 3.83. 그러니까 3,830% 같긴 한데 계산 문제다 보니까 이거 출제자의 의도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K팩터하고 THDF 용량 감소 계수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와리손이 PU 값이에요. 저게 만약에 요게 요렇게 주어졌으면요. 이 값을 여기서는 얘를 0.13으로 놔야 되거든요. 이 공식 원래 기본은 PU 값이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또 공교롭게도 줬단 말이에요. PU 값이라고 해서. 그래서 와리손 PU 값 13도 크고 K팩터 25도 크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1을 빼야지. 여기서. 그러니까 4,830%가 돼야 이런 거 적용했을 때 1000kg 쓸 수 있는데 여유율은 여기서 그걸 빼야 되는 거죠. 기본 1000을 빼야 되는 거죠. 네. 똑같이 나쁘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제가 봐서 여유율 계산은 그 3,830% 같은데 여기서 제가 여기서 딱 끊었던 건 뭐냐면 현재로서 우리가 그냥 저기 한 거는 용량 감소 개수는 0.207이다. 이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이제 그냥 직접 써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항상 계산 문제를 이렇게 오픈하고 나면 좀 이제 좀 말이 많아요. 시끄러.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 출제자가 어떤 그렇죠. 이분이 어떤 걸 갖고 어떻게 의도를 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것만 갖고 하게 되면 그렇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예? 여유율이 줄을 말하니까. 예, 여유율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 갖고 하게 되면 3.83, 3,830%예요. 이거 그만하라고 내가 보니까 한 30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뽑고 하지요. 모르는데 하여튼 뭐 일단 뭐 계산 문제는 이제 다 거짓말 썼지. 케이크가 뽑고 봤어. 자, 네 번째 문제가 판단 기준에 나와 있는 특고압 전로의 케이블과 수밀용 케이블 각각 설명하시오. 이거
자, 이게 뭐냐면 판단 기준 제 구조의 고압 케이블 및 특고압 케이블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좀. 이건 이제 판단 기준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수밀형 케이블이라고 사용 전압 25kV 이하일 것에서 쭉 내용이 풀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글쎄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쭉 있는데 이 내용 갖다가 케이블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 아니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또 버려야 될 문제도 또 좀 조율고 해야 되니까. 자, 다섯 번째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건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성 평가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개요, 주체, 절차, 실시 주체별 방법, 시기 이거거든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 막 해도 이건 안 나와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속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법령의 행정규칙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엔 위험성 평가 제1조 목적 개요가 나온 거죠. 자, 이 고시는 떡떡 해놓고 위험성 평가 활성화를 위해서 시체계 운영 및 지원 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개요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체. 주체는 제5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가 나옵니다. 사업주는 스스로 뭐 등등을 통해서 그 일을 평가한 다음에 관리 개선 사항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라. 자, 세 번째 절차. 제8조 위험성 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이걸 해라. 뭐 사전 준비해라, 위험성 용의 파악해라, 추정해라, 위험성 여부 결정해라, 실행해라, 그리고 관한 기록해라. 이거는 우리가 위험성 평가 절차 있잖아요. 그거 내용이에요. 그게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이 지침 속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 이거는 작성하시겠죠. 선택하실 거예요. 자, 실시 주체별 방법. 제7조 보시면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배워 나옵니다. 다음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15조 위험성 평가 실시의 시기 나옵니다. 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시기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해체, 기계기구 설비 등등에 대해 신규 도입 및 변경할 때, 뭐 건설물, 기계기구 등등에서 보수 같은 할 때, 작업 방법, 작업 절차,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할 때, 이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라. 그래서 이건 사실은 위험성 평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저 항목에 맞춰 쓰려면 조금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보지 않는 이상에는 답안 작성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22회의 마지막 문제, 4교시의 마지막 6번째 문제가 이제 그 IC 60364에서 정한 저전압에 대한 종류를 분리하고 뭐 감전 보호 방법에 설명하죠.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내년도부터는 IC가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 60364에서 정한 감전 보호 체계도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직접 간접 그리고 이제 단독 시행하는 경우. 근데 지금 단독 시행하는 경우가 특별 저저압 같은 경우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접촉 보호는 정상 상태에서 사고 생겼을 때. 근데 그것도 무의식적과 의식적 상태에 대한 보호, 무의식 상태에 대한 보호, 그리고 추가적인 보호. 그래서 무의식적, 의식적 관련된 건 뭐겠어요? 충전 보호 절연. 그 다음에 외압 및 격벽. 그리고 무의식적 접촉 보호는 장애물, 울타리, 아니면 앞니치. 그리고 추가적 보호는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하고 병행해서 해라. 추가니까. 그래서 누전 차단기로 보호하는 게 일반인이 사용하는 20A 이하의 콘센트
그리고 5개에 사용하는 32A 이하의 기계기구. 그거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접촉 보호는 뭐냐면 사고 시, 지락 등의 사고 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하잖아요. 보호도체를 쓸 거냐, 보호도체를 안 쓸 거냐. 보호도체 쓰는 방법은 자동 차단이죠, 자동 차단. 그리고 보호도체를 사용 안 하는 경우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클래스 2 기기. 이 기기가 뭐냐면 저거잖아요. 이중열연 구조.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비도전성에 대한 사용, 그리고 국부적인 등적인 본딩.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정기적 분리. 정기적 분리 뭐냐면 절연 변압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직접과 간접을 병행해서 써라. 자, 그리고 이제 그럴 게 아니라면 단독으로 시행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셀브, 펠브, 펠브 세 개를 해라. 내년부터 바뀌는 게 이제 저압이 1000V, DC가 1500V. 근데 안전전압 기준이 내년에 이제 IC 코드로 하자면 AC가 50, DC가 120V. 그 특별 저저압은 50V, 120V 이하의 전압으로 하라는 거죠. 비접지 회로 관련된 건 셀브, 접지 회로를 일부 적용하는 것이 이제 펠브, 그리고 기능상의 특별 저저압을 사용하는 경우는 펠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 볼테이지는 AC 50V 미만, DC 120V 미만이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셀브 같은 경우는 절연 변압기예요. 구조적으로 1, 2차 분리가 돼 있고, 그리고 접지를 하지 않고 비접지 회로입니다. 그리고 접촉 전압 접촉 전압은 50V 이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25V나 60V 이하에서 적용하는데 이건 이제 특별한 경우는 뭐냐면 뭐 물기가 많다거나 하는 장소. 그 펠브는 셀브하고 같은 회로를 구성하지만 얘는 개통의 접지를 허용해요. 전압도 50V 이하. 그리고 펠브는 이건 구조 분리가 없어요. 단권 변압기. 그리고 접지 회로를 구성하는데 이건 개통 접지나 그 단독 개발 접지도 다 허용해요. 그리고 접촉 전압은 50V 미만이지만 이하로 구성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50V 이상도 적용한다. 이건 이제 KS 쪽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 구성 보시면 자, 셀브 같은 경우는 1, 2차 구분이 딱 돼 있어요. 접지 구성 안 돼 있고, 그리고 펠브 같은 경우는 분리가 돼 있지만 개통 접지는 허용해요. 그리고 펠브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차폐막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개통 접지나 단독 접지를 다 허용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6 문제는 왜 이렇게 저게 되냐면 IC가 기준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통합 접지하려면 60364에 나와 있는 감전보호 체계를 만족하라고 돼 있어요. 통합 접지를 하려면 지수 기준에. 그래서 4교시는 조금 어렵다는 게 뭐냐면 4교시의 두 번째 문제, 설계 검토하는 감론에 대한 역할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 K 팩터하고 여유율에 대한 거를 계속, 요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교 네 번째 문제가 이제 케이블하고 뭐 수밀형 케이블에 관련돼 있는 기준. 이건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 상환전 보건법상에 나와 있는 위험성 평가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 이거는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교시가 가장 조금 난해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합격 목적인데 2020년 122회로 이제 끝났어요.
근데 2021년 되면 123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큰 변화가 뭐냐면 이해예요. 네, 잘 보세요. 여기는 판단 기준만 갖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KC 플러스 얘예요. 물론 판단 기준 내용 속에 상당 부분을 여기가 포함하고 있지만 근데 판단 기준 페이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기존에 돼 있는 거는 기존의 걸 쫓아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압번호가 바뀌었어. 1000V 이하가 저압이야. 그럼 여태까지 여기서는 그 400V 초과하는 거는 저압이지만 일종으로 갔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네. 그리고 저런 저항에 대한 시험 기준도 기본적으로 이제 1000V에 1메가라는 거죠. 1000V 1메가. 그러니까 지저는 500V에 0.2가 가장 통상적으로 200V, 220V 라인에서는 0.2잖아요. 380은 0.3이고. 근데 그 수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220선로에 0.3 나왔어. 합격이잖아요. 내년 되면은 얘는 불합격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 거는 그냥 쫓아가고 신규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또 도입되니까 두 개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중이 점점 이렇게 커지겠지만 그 시간은 아마도 수십 년 걸러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올해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네? 아니 기존에 이거는 이제 접어둬야 되고 지금부터는 내년도에 바뀐 이 변화에 맞춰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을 바꿔야 되는 거죠. 틀을. 이제 개념 자체를 조금씩 이제 바꿔야 돼요. 뭐 누설 전류 1mA 이하 있고 그거는 뭐 살아있죠. 살아있고 신규는 1mA 이하가 안 맞아요. 신규 원층들은. 그러니까 두 개에 대한 부분을 잘 혼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용어의 정의가 정말 중요하더라. 용어의 정의. 뭐 각 기준 법령 보면 앞에 용어의 정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엄청 중요하더라. 네. 그리고 법령 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비중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한 50%, 이번에 30% 넘기 때문에 근데 그 법령을 왜 쓸 거냐? 외워 못 쓰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정리해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법령도 가능하다면 뭐 다 하지 못하겠지만 일부라도 그 법령을 도해화할 수 있는 그림으로 약간 표현.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번만 그렇게 나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뭐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그리고 각각의 대제목을 다 줘줬어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작성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좀 뭐 뜬구름 잡는 식의 그 문제는 그래도 서술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서술 능력. 그리고 문제 답안은 그러니까 문제 내용은 간단하지만 답안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간단할수록 답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대제목을 다 정해주면 편한데 오히려 간단한 문제일수록 답안 구성하는 데는 정말 서술 능력하고 좀 난이도가 좀 어렵다. 그리고 답안에 구성하는 방식은 옛날 걸 계속 고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못 바꾸더라도 조금씩 바꿔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말 표현만 조금 다른 것뿐인데 차별화 시켜야 된다. 답안을 뭐 과거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뭐 기본 문제 답안을 차별화해야 된다 하는데 그 말을 조금 이제 각색시켜서 그 경쟁력 있는 답안을 작성을 해내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뭔가 이게 상대방으로 가야금 이 사람이 뭔가 좀 아는구만. 현장에 대한 감각도 좀 뛰어나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답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코리아 일렉트리칼 KC요? 아니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에요. 네. 그래서 코리아 일렉트리칼 테크닉 코드인가? 뭐 될 거예요. KC가. 그래서 이게 한국 전기 설비 규정. 근데 그게 2021년 1월 1일자 시행이에요. IC가 이제 KC, IC.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막 코드 이렇게 나와 그렇게 돼 있어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 갖고 하셨던 분들은 그거 보려면 되게 어려워요. IC만 이제 가장 큰 거는 저거예요. 접지. 주 내용이 접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분야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쪽은 이제 전기 설비 쪽 그쪽만 보시면 돼요. KSC, C가 전기. 교수님 KC에 전기 설비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0364 요거 하나만 네네. KC에 그 큰 챕터가 있어요. 전기 설비, 발전 설비, 뭐 선박 설비 이렇게 있는데 그 전기 설비 쪽만. 전기 설비만 해도 한 1000페이지 넘을 텐데. 발전까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면용기만 해도 뭐 700페이지요. 발전까지. 초등 동안 어떻게 쓰라? 이런 걸 다. 쓰지 어떻게 써요? 이런 거 나오면. 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써요? 스승이래. 자, 그러면 122의 정기안전기술사 문제풀이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